말 많은 새 남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 시간 문학정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스비입니다. 한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걸 하나요? 드디어 이제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11년 제2회 읽고 있는데요. 네. 이미 다 읽었고 네. 이 7편에 대한 총평을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이제 세 명이 각자의 탑 7 맞습니다. 각자의 1위부터 7위까지를 네. 선정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네네. 가기 전에 네네. 이게 제가 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냐고 얘기를 했던 게 네네. 이게 맨 뒤에 보면 심사 경위와 심사 평이 있어요. 네. 요걸 잠깐 리뷰를 하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잠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죠. 예, 한번 훑어볼게요. 네. 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쭉쭉 넘어가서 심사 평이 있습니다. 네. 323쪽을 보면 김화영 문학평론가님의 그 문장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걸 좀 읽어드리는 이유, 우리 여기에 이제 코멘트를 다는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문학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소설 이제 몇 권 안 읽어봤고 이제 초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평론가는 그냥 업이 그거니까 적어도 수십 년을 수많은 문학들을 읽어봤겠죠. 네. 그럼 우리보다는 좀 경험치도 많고 저는 모든 평론가님들 존경합니다. 소설가님들도 존경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존경을 담아서 이분들의 그 좀 시각, 우리보다 좀 더 높은 그런 시각을 배우고 싶은 뭐 그런 입장에서 읽는 거기도 해요. 네. 네. 뭐 저랑은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네. 아무튼 저는 그래요. 아무튼 저희는 심사평에 대해서 리뷰하는 건 또 처음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심사평에 대한 리뷰를 좀 이런 시간도 나름 의미 있다 생각했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의 젊은 작가들은 한결같이 낯설고 불편하고 놀라운 대재난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이분은 재난의 풍경을 바라보는 7가지 시선으로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각각의 소설에 대해서 평을 쫙 하죠. 네. 네. 이거를 다 읽어드릴까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어떻게 쭉쭉 넘어갈게요. 아니, 네. 첫 문장씩만 읽고 뭐 어떤 평이 또 와 닿으셨나요? 아, 좀 와닿았던 평. 네. 아니면 제가 네. 이제 별표 친 그것들이 있어요. 쭉쭉 넘어가서 별표 친 것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아니요,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있는데 네네. 뭐 이제 그럼 맨 뒤에 보면 네. 요것만 한번 나누고 한번 넘어가죠. 우리 말도 또 중요하니까 337쪽에 보면 네. 차미령 문학평론가님의 글이 마지막에 실려 있어요. 네. 요것만 나누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앞에도 물론 좋지만 네. 좋습니다. 자, 떠떠떠떠의 정영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 작가가 되어가고 있다. 소위 육체적 결함과 그것으로 인한 제약과 폭력은 작가의 관심사 중 하나인데 떠떠떠떠에서 그는 이를 사랑 이야기로 승화시킨다. 그러나 이제껏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본 적이 없는 두 남녀의 사랑이 처음부터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아니다. 소설 속 인물들의 결함은 실은 그들이 특별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 사실로 인해 두 사람의 사랑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려질까봐 나는 좀 불안했다. 이거 재밌는 관점이에요. 네. 두 사람이 다 특별하기 때문에 둘 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의 사랑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일까봐 좀 불안했대요. 좋은 지적이라 생각해요. 왜 사랑하는가? 답이 없는 질문이다. 소설 속 연인처럼 그때부터 사랑했던 것 같다 정도가 가능하지 싶다. 그러나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무엇이 사랑을 연민으로부터 구제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품는 순간부터 소설의 질감은 달라진다. 그녀가 몸을 비트는 마지막 장면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그래서였다. 저는 그래서 이 문장에 별표를 많이 쳤어요. 그럼 제가 아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좋아요. 여기가 이 문장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여쭤보는 건데 좋습니다.
실은 그들이 특별하다는 거다. 이 사랑이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려질까봐 네. 불안했다라는 이 문장이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나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관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인끼리 사귀고 장애인들은 왠지 장애인들끼리 사귀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무수비님은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걸 근데 보면서? 뭐 그냥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소설을 읽으면서 설정 자체가 남자는 말을 더듬고 네. 여자는 간질이 있어. 근데 둘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 그냥 무의식 중에 둘이 좋은 커플이다. 서로의 그 아픔을 이렇게 좀 보듬어 줄 수 있겠다. 서로 자기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같이 뭐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부모님 잃어봤으니까 잘 알겠지. 서로 고아였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그런 일반적인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게 과연 일반적일까라는 물음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평론을 하려다 보니까 쓴 거죠. 그냥 진짜? 둘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진짜. 이게 그냥 장애 때문이가 아니라 장애 때문 그 장애라는 아니라 걸 차치하고 그냥 둘이 좋아하는 거지. 왜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면 안 돼? 그 서로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왜 거기다 이유를 찾아야 되고 이 사람은 당연하게 바라보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냥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떠떠떠 네네네. 그 소설의 마지막 이제 네. 마무리 멘트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반인과 장애인 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이 뭔가 그런 배려를 통해서 두 사람이 같은 일자리를 갖게 된 걸 수도 있지만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서로 예전에 이제 알았던 사이였고 서로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고서 되게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릴 적 인연도 있고 여기 평론가님처럼 같은 생각을 했어요. 좀 상투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둘이 연결된다면. 그리고 여기 평론가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소설의 질감이 달라졌고 다른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결국 설정을 그 두 사람의 사랑으로 끝맺음한 이상 극복 못했다고 봐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소설의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아쉽다. 네. 그럼 어떻게 끝나면 더 좋았을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꼭 연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죠. 굳이 네. 예,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친구로 지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문장이 네.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무엇이 사랑을 연민으로부터 구제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품는 순간부터 소설의 질감은 달라진다. 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소설에서는 그 무엇이 사랑을 연민으로부터 구제하는가, 이 문장은 저도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장애를 연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불쌍해. 저도 이제 예전에 여자친구를 그냥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장애 얘기했을 때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불쌍해서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모든 감정이 다 독립적인 개체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사람을 좀 불쌍하게 보기 때문에 연민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슬퍼질 수도 있는 거고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죠. 뭐 이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고서 내가 기뻐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모든 건 복합적이거든요.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복합적이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어떤 게 더 크냐, 어떤 게 선제됐냐에 다를 뿐이지. 이거를 독립적으로 꼭 연민으로부터 따로 떼서 생각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연민 때문에 좋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이 가장 크다면 그게 선제된다면 지금은 그러면은 이 시작은 연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볼품없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리고 꼭 연민이 꼭 이런 장애를 가진 분이 아니더라도 연민의 감정은 그냥 뭐 일반인이어도 서로를 느낄 수 있거든요. 연민의 감정은. 그죠. 네. 맞아요. 사실 여러 가지 설정부터가 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엔 좀 아쉬워 보이는 게 이제 이 두 사람이 결국 얻은 직업이 탈쓰고 인형 알바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그거밖에 없느냐. 근데 이제 물론 미국 같은 이제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 기준으로 봐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장애가 있어도 뭐 IT 프로그래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직업들 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직업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죠. 이제 여기서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차별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또 스스로를 옥죄어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인형탈 알바로 귀결됐다. 이제 이런 설정도 물론 이게 10년 이상 된 소설이기 때문에 감안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부터 이제 확 깨는 게 어떨까. 그렇죠. 그런 연민을 강제 주입을 하고 있죠. 연민의 대상이야라고 이제 작가가 쓰긴 했죠. 그렇게 설정을 했죠. 아 이거 이제 들어보니까 이 작품이 좀 깔게 맞네. 이게 저는 난 너무 좋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다. 근데 저는 말이야. 그 설정이 맞는 말이야. 근데 상투적이라고 물론 상을 줄 때는 상투적이면 줄 수 없겠죠. 맞아요. 근데 상투적이면 안 되나라는 생각부터 했다고 봐요. 그럼 왜 상투적이겠어요? 좋으니까. 그 플롯이 좋으니까 많이들 사용하는 거고 상투적인 게 된 거지. 그건 그렇지. 네. 좋아요. 다음 좀 별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좀 충격받았다. 좀 나눌 만한 339쪽. 예. 이번엔 어떤 작품이었냐면 너의 변신에 대한 이제 코멘트예요. 그러니까 참신하다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소설이지만 미래의 갖가지 사파들이 오히려 그 참신성을 바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덧붙여두고 싶다. 당면한 가능성을 충격적으로 현시하는 것보다 그 가능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숙고하게 하는 것이 소설의 일일 테니까. 요 문장 아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미래의 갖가지 사파들은 뭐 우리가 이제 너의 변신에서 나왔던 충격적인 좀 재미난 그런 설정들 뭐 뉴스 형식으로 많이 보여졌었죠. 그런 사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걸 나열하는 게 오히려 참신성을 바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덧붙여두고 싶대요. 이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래서 참신하다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래서 참신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거거든요. 당면한 가능성을 충격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그 가능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숙고하게 하는 게 소설의 일이다. 이런 주장. 그냥 뭐 단편이었으니까 그랬다고 봐요. 장편으로 썼으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분량이 늘어났으면. 우리가 당시 이 너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얘기할 때 사실 덤덤한 부분이 매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뉴스나 이런 여기서는 이제 사파라는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TV나 뉴스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었죠. 맞아요. 거기서 그냥 어떤 주인공이 받은 충격 이런 것 따윈 묘사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 뉴스에 실렸다, 뭐 연구실에 가서 보았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평론가님은 그냥 그걸 충격적으로 현시하는 것보다 그걸 그 앞에서 뭔가를 숙고하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근데 뭐 이거는 취향을 타는 거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음 별표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그게 그분이 장편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장편을 원래 쓰시던 작가분이었고 맞아 그 얘기했었죠. 맞아요. 특히나 마이크. 장편을 하다 보면은 장편을 쓰다 보면 어떤 사건에 어떤 에피소드에 굳이 길게 매달리지 않고 넘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맞네. 복잡미묘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얽히고 설킨 게 그 사람의 소설이지 한 에피소드에 어떤 매달리는 거 그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시는 작가분들이 있어요. 단편에선 그게 힘들죠. 왜냐면 몇 개 에피소드가 안 나오는데 그걸 무심하게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냥 그 작가님의 매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또 인상적인 문장 넘어가 볼게요. 김사과 작가님 소설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새삼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가의 눈높이다. 공포, 분노, 고통 따위의 말이 문면에 그대로 돌출해 있는 소설에서 심오한 감동을 느끼기는 어렵다.
어려운가 봐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심오한 감동을 느끼기 어렵대요. 그런데 공포와 분노와 고통을 토로하며 살인 기계가 되어가는 인물은 너무나 생생하다. 이 소설의 기이한 포스는 인물이 분출하는 폭력의 열도에서 오는 것이 아닌 듯하다. 작가의 육성과 인물의 발성이 혼재되어 있다기보다는 작가가 그 순간 그 인물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 소설의 상당 부분이 연극적이기도 하거니와 이 소설의 작가는 흡사 메소드 연기를 펼치며 열연하는 배우를 연상케 한다. 자, 요 코멘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좋네요. 이런 포인트 재밌겠네요. 왜요? 뭐 아까 네. 처음에 제가 뭐 어디가 좋았나요? 좋지 않나요? 라는 그런 거 똑같아요. 별로요. 별로 저는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저는 물론 이게 네. 수상을 했다는 것, 네. 그럼 누군가인 표를 받았다는 것, 그렇죠. 누군가는 좋게 봤다는 것. 하지만 저는 좋게 안 봤기 때문에 공감이 안 돼요. 별로였어요. 그 소설은 저는 이 개인적으로. 코멘트도 별로였다. 네. 소설이 별로였기 때문에 코멘트도 별로다. 나는 소설을 안 좋게 봤는데 그거를 괜찮은 거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공감이 안 되는데? 인 거죠. 어떤 건지 알겠네요. 한사님은 이 코멘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할 만한 부분도 있고 여기 공포, 분노, 고통 따위의 말이 문면에 그대로 돌출해 있다. 이거는 이제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래요? 너무 그 어떤 단어 선택, 그 소설가의 어휘 선택들이 굉장히 노골적이었어요. 노골적이긴 해요. 확실히. 노골적이죠. 확실히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단편 소설, 그러니까 어떤 문예, 그러니까 어떤 글의 예술성을 살려서 표현했다기보다는 그냥 감정을 그대로 최대한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그 느낌이 날것의 그 느낌. 맞아요. 너무 강해서 그거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라면 그래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이 작가가 어떤 그 굉장히 이입을 한 것 같다. 맞아, 이입을 했다. 왜냐하면 이걸 빙의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층층이 어떤 단계처럼 그 날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미쳐가는 그 과정을 그냥 그대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나름 메소드 연기,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메소드 문법 약간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언급할 허공의 아이들과 물속 골리앗은 최근 한국 소설의 한 경향을 가리키고 있다. 대재앙의 상상력과 세계의 끝을 향한 묵시록적 서사는 2010년 소설계의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만하다. 이건 그냥 이런 경향이 있구나. 그랬었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뭐.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나는지 아세요? 코로나, 대재앙의 상상력, 세계의 끝을 향한 묵시록적 서사. 코로나가 와버렸으니까 이게 현실화가 된 거예요. 지금 시대에. 2010년도에 뭐가 있었나요? 뭐 사스 이런 게 있었나? 이때 신종플루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었죠. 2010년도에. 그래서 그랬나? 전 작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나냐면 코로나도 그렇지만 작가들은 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 중에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시인이나 소설가나 상관없이 가장 예민한 사람만 예술하는 사람들. 예술 뭐 작가들을 뭐 미술가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요. 네. 가장 민감한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운을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 작가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 소설을 써야 되고 그런 공기 분위기 같은 걸 이 사람들은 잘 포착해서 이 소설에 녹여낸 거겠죠. 그런 감수성 감성을 그래서 잘 본 것 같아요. 지금 대재앙의 상상력 세계의 끝 이런 시대가 작가들은 미리 본 거 아닐까? 저는 허공의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물속 골리앗을 이제 대장의 상상력, 세계의 끝을 향한 묵시록적인 서사. 이제 이 소설은 조금 그렇게 여기에 매치되지는 않는 것 같다.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끝이긴 한데 그 홍순하고 난리 나잖아요. 다 그러니까 죽고 설정은 그러긴 한데 다 죽고. 그러니까
여기 세계의 끝이라는 묵시로적인 서사 이게 약간 아포칼립스적 예, 맞아요. 종말론적 이제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허공의 아이들은 그거랑 매치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은유적인 화법이었더라도 어쨌거나 세상에 이 아이들밖에 안 남은 맞아요. 상황에서 아이들의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네. 매치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물속 골리앗은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에 살긴 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아파트를 사서 뭐 철거 예정인 아파트. 고통받고 이제 어떤 거의 인생의 나락을 향해 가는 어떤 모자의 얘기였죠. 그렇죠. 예. 근데 사회는 존재하고 거기서 고통을 받는 존재는 그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느낌은 이런 묵시록적인 서사일지 몰라도 조금 그건 아니지 않나. 이 둘만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요거 알아볼게요. 341쪽의 평인데 물속 골리앗에 대한 평가 중에 네. 이러한 절대적인 힘의 호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의 호소가 왜 나왔냐면 마지막에 이제 소년이 누군가 올 것이다 이게 끝나잖아요. 그 문장에서 구조의 손길보다는 파탄에 이른 세상을 벌하는 신의 도래를 읽어내고 싶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신의 도래. 네. 근데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인 힘의 호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기도 하여서 작가가 이야기 전체를 회고적으로 감싼 것은 그래서가 아닌가 짐작해 본다. 소년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소설의 긴장감을 다소 훼손한다 해도 또한 그것이 흔한 휴머니즘적 제스처처럼 보인다 해도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었다. 우리는 상중이었다. 와 같은 문장들 앞에서 호흡을 고르게 되는 것은 지금도 몹시 가슴이 아프다는 소년의 상처가 곧 당대의 상처이기 때문이다. 이런 코멘트를 해요. 근데 저는 일단 궁금한 게 뭐 절대자 네. 이게 소설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의 호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래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더라고. 신이 나오면 안 되나? 왜 절대적인 힘의 호소하면 안 되나?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뭐 글을 뭐 이렇게 뭐 소설을 써보려고 생각했던 적도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왜냐면 저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랄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리스 뭐 희극이나 비극에서는 막 이야기 전개하다가 방법이 없으면 무조건 마지막에 신을 등장시킨대요. 기계 신을 딱 등장시켜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는 거죠. 신이 다 해결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절대적인 힘에 호소하기 시작하면 소설가가 그러면 신 등장해버리면 뭐 사건이 그냥 다 깔끔하게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적 맥락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소설가가. 그런 이유일까요? 한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궁금하더라고요 이 문장이. 뭐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뭐 기대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참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소년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그렇게 잃고 사실 그 재난의 현장에서 살아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여전히 재난의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진짜 혼자 살아서 뭐 하겠어요? 네. 그 세상에서.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어떤 현실적인 구호, 그러니까 구급대가 와가지고 뭐 구해준다거나 이런 표현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또 종교적인 구원, 종교적인 어떤 이런 걸 기대하는 것도 이제 어설픈 거고. 아 그런가? 네, 그냥 그 주인공 스스로가 내가 희망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삶에 대한 의지, 네, 좋습니다. 희망. 여기까지 이제 뭐 평론가 평 나름 이제 코멘트 달아봤고요. 예.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답은 이제 저는 이제 막상 이제 해보니까 이게 진짜 답이 아니라는 게 두 분의 코멘트를 들으면서 절실히 와닿았습니다. 이게 평론가 틀릴 수도 있구나. 아니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사람마다 당연히 느끼는 건 다 다르고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네. 모두가 다 다른 객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문학 작품을 많이 읽으면 문학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없거든. 솔직히 예술의 정답은 없잖아요. 정답이 없죠. 네. 맞아요. 상업적 예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닌 거고 그건 뭐 안 좋은 예술이 그건 또 아니고 좋습니다. 굉장히 뭐 예술적인 예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막 너무 좋아야 되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네. 별점을 하나씩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별점이었나요? 탑 7으로 해왔거든요. 상관없어요. 네, 1위부터 7위까지 다 정하셨어요? 네네. 좋아요. 좋습니다. 약간 하나는 거의 똑같은 게 있긴 했었어요. 네. 약간 공동 5위? 저는 한 1, 2, 3위까지만 정해가지고. 네네네. 뭐 괜찮아요. 뭐 각자. 1, 2, 3위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진행 방식을 일단은 이제 7작품을 하나씩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순위를 매길까요? 뭐 어쨌든 하나씩 돌아보면서 이제 뭐 코멘트를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순위를 매겨도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순위를 매겨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씩 한번 곱씹어 보는 시간에 아니 아무래도 네. 순위를 먼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게 더 많은 재밌을까요? 네. 한번 그럼 뭐 저희 그러면 이제 3위까지만 말하는 걸로 하고 각자의 3위를 한번 얘기해 보죠. 각자의 3위. 네, 각자의 3위. 일단 여기 호스트이신 무수비님부터. 저는 이제 별점으로 한번 줘볼게요. 근데 이거 별점에 차등이 있습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제가 한번 높은 별점을 받은 작품은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네. 제가 이제 그냥 순서대로 말하되 일단 쭉 말하고 다시 말해볼게요. 김혜란 작가님 물속 골리앗은 별 4개 반 정도 줬어요. 그리고 김유진 작가님 여름은 이거는 별 3개 3개 정도. 이장욱 작가님 이반 요거는 요거 별 3개. 김사과 작가님 별 5개. 이거 철저히 취향입니다. 김성중 작가님의 허공의 아이들 별 3개. 너무 짠가? 김희한 작가님 너의 변신 별 4개. 정영준 작가님 떴별 5개. 이렇게 정리하면 정영준 작가님과 김사과 작가님이 공동 1위. 저한테는. 그 다음에 2위는 3위? 3위는 김희한 작가님의 너의 변신. 요 정도.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너의 변신이 별 4개. 그죠. 김혜란 작가님의 물속 골렛이 4.5개 아니었나요? 맞네. 맞아요. 그럼 김혜란 작가님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네. 김혜란 작가님과 김희한 작가님이 공동 2위 정도. 공동 3, 4위 정도. 요 정도. 그럼 김희한 작가님도 4개 반. 네, 그 정도. 4개 반. 저는 정영준, 김사과 1, 2위, 뭐 공동 1위. 그다음에 김희한, 김혜란 작가님 공동 3, 4위. 이런 식으로. 공동 3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3위 작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죠. 좋습니다. 왜 이거를 3위로 뽑았나? 일단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3위부터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김혜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물속 골리앗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첫 문장 장마는 지속되고 수박은 맛없어진다. 좋지 않습니까? 장마는 지속되는데 수박이 맛없어진대요. 어떻게 이게 두 문장이 동시에 가나? 거기서부터 저는 빠졌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는데 문장은 좋고 묘사도 너무 좋은데 문제는요. 이게 서사가 좀 뭐랄까요? 너무 좀 결국 이제 소년이 마지막에 남아서 뭐 골리앗 올라가고 타워 크레인에 그런 서사인데 저한테 약간의 좀 뭔가 아쉬움. 어떤 아쉬움이 있었죠? 아쉬워요. 그러니까 서사가 아쉬웠다. 서사가 아쉬웠다. 이게 그렇게 골리앗까지 가는 과정이 좀 아쉬웠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끝을 내는 게 그러니까 서사가 뭔가 좀 저는 이제 좀 영화 볼 때도요. 반전 영화 이런 거 좋아해요. 기발하고 뭔가 좀 특이하고
근데 이 서사는 읽어보고 나면 물론 분석을 해보면 좋아요. 우리 해석해보면 너무 좋은데 네. 아쉽다. 뻔한 결말이었다. 예상되는 결말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 좀 저한테는 아쉽더라고요. 요런 결말을 그렇게 뽑은 거가 아쉬웠다. 네, 결말, 그런 느낌. 그럼 그 결말이 결국에는 별점 0.5점을 그런 셈입니다. 감점을 시킨 거네요. 네, 문장 너무 좋았어요. 그럼 같이 공동 3위를 한 김희한 작가의 너희 변신은 어디서 0.5개의 별이 빠졌을까요? 제가 이제 별점을 많이 준 이유는 이분 이제 일단은 게이 커플 다뤘다는 것만으로도 별 4개. 4개를. 저는 이제 소수자와 약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취향이니까. 취향. 이런 소재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이분이 소제목을 많이 달았어요. 다른 소설하고 차별하고 확 되죠. 너무 좋았어요. 그런 구성. 구성의 참신함. 구성의 참신함.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별 4개를 그게 다 먹었고 그럼에도 별 5개를 줄 만한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약간 그건가요? 무한도전인가요? 4개는 좀 적은 것 같고 5개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4개 반인 거예요? 그런 느낌. 5개는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하진 않아 이 작품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 그리고 근데 공동 1위 한 작품은 저한테는 완전 3위부터 하고 3위부터 하고 3위부터 하고 죄송해요. 3위부터 하고 네네. 이제 발표해 주시죠. 저의 3위를 말씀.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저의 3위는 정용준 작가의 떠였습니다. 오, 3위야 그래도. 네네. 우와. 3위입니다. 왜요? 이제 굉장히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떠오르게 했고 그 감정이 이해가 됐고 아까 말했던 약간 그런 불편한 부분이 어쨌든 3위까지 떨어지게 한 그 부분이에요. 굉장히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일본이나 대만 영화 그런 약간 청량한 소녀 영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약간 그런 뭐지? 뭐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너의 이름은이라든가 아니면 뭐 맞아. 뭐 나의 소녀시대 뭐 약간 그런 느낌. 굉장히 청량한 그런 젊은 사람들의 그런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느낌? 맞아요. 이 마지막에 남았거든요. 이걸 읽고서. 그렇지만 아쉬웠던 거는 이 전 화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조금은 그런 장애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과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3위를 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 맞아요. 저의 3위는 네. 이반 맨시코프의 춤추는 밤. 오호. 네네. 오호. 저는 이게 꼴등인데. 야, 완전 취향이네요. 꼴등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꼴등 3점 받은 이제 김유진 작가의 여름 있었고. 아니야, 이장우 작가님도 3점. 별 3개. 별 4개 아니었나요? 별 3개. 별 3개예요? 알겠습니다. 더 적게 줄래. 다 적어놨었거든요. 아까 들으면서. 더 적게 줄래다가. 근데 굉장히 지금 순위를 가차없이 매기네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이렇게 순위 매기는 거 오늘 처음 해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1, 2, 3위 정도만 정해서 이제 그냥 점잖게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훈훈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왜 3위가 2위도 아닌 1위도 아닌 3위인지 1위와 2위보다 부족한 게 뭐였는지 뭐가 부족해서 3위를 했는지 또 따져보면 3위면 높은 거잖아요. 높은 거죠. 3위 아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정도면 3위가 이 정도면 4, 5, 6, 7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근데 유튜브가 야생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점수를 매긴 그거는 저는 구체적으로 별점까지는 안 매겼어요. 근데 저라는 독자가 보기에 봤을 때 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지. 공감. 네, 저처럼 쭉 도시에 살았고 그냥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소수계층 약자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거는 해봤지만 누군가를 특별히 더 이해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랑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는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떠떠떠떠나 뭐 그 다음에 뭐 물속 골리앗도 그렇고 어떤 극단에 치우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소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이해하는 과정도 유익해요. 근데 그건 유익한 거지 제가 독자로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소설을 읽을 때 즐거운 기준. 근데 흥미로웠던 저도 기준. 똑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재밌게 읽었고 중요한. 네. 그 기준이었어요. 저도.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이런 작품이 더 의의가 있을 수 근데 있으나 구별을 하셨구나. 저는 제가 독자로서 흥미로웠던 거. 네. 이반 맨슈코프의 춤추는 방이 왜 3위냐면 네. 궁금하네요, 진짜. 일단 배경이 러시아잖아요. 낯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현대문학에서 과감하게 낯선 배경에서 그런 또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특유의 감정들 이런 걸 다루는 소설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소설에서는 어떤 그 사회주의의 그 기운이 남아 있는 러시아에서 네. 또 자기가 살던 집의 주인이 또 사회주의 어떤 혁명의 어떤 그 메시지를 소설로 막 쓴 그 사람인데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을까? 막 이런 것을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의심하고 내 친구 신학도인 내 친구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 공포감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3위로 뽑았다. 예, 그래서 네. 3위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은 저는 이제 이반 맨슈코프의 춤추는 방 2위입니다. 이게 2위예요? 네.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나요? 네,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자면은 이거 궁금하네 진짜. 저는 이걸 딱 읽고서 느꼈던 감정이 속편이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속편이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생각을 가졌다는 것 굉장히 재밌게 봤구나. 여기서 이제 이거를 베이스로 한 장편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피노프 느낌으로 이반 맨슈코프가 쓴 꿈이라는 그 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짧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 소재로 또 써보면은 굉장히 재밌겠다. 이거 궁금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내가 이걸 굉장히 재밌게 봤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장편으로 이미 단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장편으로 하진 못하겠지만 그렇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다른 단편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2위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 뭔가 뒤에 더 내용이 더 있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2위로 뽑았습니다. 저는 진짜 놀라운 게 네. 저한테는 이반 맨슈코프가 꼴등이거든요. 7위? 뭐 그럴 수 있죠. 취향 차이니까 뭐. 와, 이따가 우리 혹시 나머지 순위도 얘기할 수 있으면 왜 그렇게 7위를 줬는지 왜 굳이 7위인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죠. 네. 일단 2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2위 네. 김사과 작가님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요거. 공동 1위였죠. 근데 두 작품? 굳이 따지자면 김사과 작가님이 2위다. 굳이 따지자면. 네. 네. 왜냐하면 네. 전 일단 문장이 이건 7작품 중에서 이게 제일 좀 특이하긴 하잖아요. 좀 색깔이 강하죠. 강렬하고 네. 이런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막 표현하죠. 그런 게 좋았어요. 네. 만약에 지금의 저는 안 그렇지만 한 4년 전, 5년 전에 제가 소설을 썼다면 김사과 작가님처럼 썼을 거예요. 이런 강렬한 뭔가 끌어오르는 이런 걸 갖고 분노, 화 이런 걸 갖고 막 휘갈겼을 것 같아요. 빙의해서 살인자의 빙이 되든 뭐든 그래서 썼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써버리면 작가 자신이 제일 문제예요. 작가가 쓰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걸 본인이 한번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소설을 안 쓸 거예요. 절대 안 쓰. 저도 요즘에는 쓰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진짜 멘탈 나가요. 진짜 저는 김사과 작가님의 정신 건강에 제일 우려되고 진짜 본인이 제일 힘들 거예요. 진짜 이거는 상상이 가는데 이게 쓰면 진짜 저는 이렇게 못 써요.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솔직히 저는 소설 쓰더라도 나의 멘탈을 위해서. 근데 잘 쓰긴 했어요. 누군가 이런 작업을 해주면 고맙고 예전에 제가 김사과 작가님 소설 집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한 절반인가 다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보다가 너무 이런 글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읽다가 지쳐가지고 지치기도 하고요. 이런 거 자꾸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물론 메시지도 알겠고 어떤 의도인지 알겠어 작가가. 네. 알겠는데 뭐랄까 이게 너무 그런 격렬한 감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고 미치겠는 거 사람이. 그래서 네. 못했겠다. 알겠는데 뭔 말하는지 알겠는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죄송해요 김사과 작가님. 그랬던 것 같아요 전. 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유였던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너무 힘들어 이게 네. 이분 작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멘트를 더하기보다는 사실 저의 유의도 김사과님. 진짜 궁금하네. 네. 와. 자연스럽게 이어가지네요 이게 또. 이렇게 되게 신기하다. 예. 근데 저는 이게 네. 앞서도 뭐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감정의 표현 또 굉장히 훌륭하고 묘사적으로도 괜찮고 어떤 진짜 탁월하죠. 예, 그런 부분은 탁월한데 여기서 어떤 특별한 주인공이 미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회로부터 평범하게 살면서 우리가 학대당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요. 어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멀쩡한 놈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받느냐. 근데 이런 것을 사실 표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 작가님은 정말 특별한 사건 없이 주인공이 미쳐가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미쳐.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 사회가 모든 개개인이 스스로를 학대하는 시스템에서 움직이도록 이미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고 여기서 못 버티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주인공은 혼자만 뭔가를 깨닫는 것처럼 보이죠. 예. 이럴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바보처럼 살았어. 내가 여기 이렇게 내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살아온 거에 대해서 이 분노를 더 이상 제어하지 않겠어. 저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1위인가요 드디어? 네. 1위 한번 나눠주실래요? 제가 먼저 하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영준 작가님 떠 소설 집으로 먼저 봤었고 가나라는 소설집인데 다 읽었어요. 아까 김사과 작가님하고 다르게 정영준 작가님 소설 집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소수자, 약자를 항상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런 어떤 PC적인 메시지라고 그러죠. 되게 올바르고 바르고 결국 읽어보면 되게 막 훈훈하고 어떻게 보면 교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읽고 나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셨는데 저하고 어떻게 보면 결이 맞는 작가님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4, 5년 전에 소설을 썼다면 김사과 작가님처럼 썼겠지만 지금 만약에 제가 소설을 쓴다. 정영준 작가님처럼 씁니다. 지금은. 이런 약자, 소수자를 너무 잘 다루시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약자의 빙의에 대해서 뭐 김사과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빙의에 대해서 쓴 거죠. 그렇죠. 같은 빙의지만 좀 다르다. 약간 질감이 다른데 정현준 작가님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어요. 메시지, 뭐 주인공, 뭐 서사 다 마음에. 특히 이 작품은 대표작이라 할 만한 것 같아요. 정현준 작가님의 탁월한 다 좋았어요, 전. 네. 결말까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작품이었다. 네, 중간중간 묘사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1위다. 1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알겠습니다. 저는 제 1위 작품은 김희환 작가의 너의 변신입니다.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았고 뭐 이과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거를 이거 무슨 기술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막 돼지 등에 귀가 달려 있고 맞아. 신기한데 궁금한데 약간 어떤 느낌일까? 저거를 갖다가 쓴다고? 갖다 박으면 또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뭔가 약간 그런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그런 정신적 쾌락의 극을 위해서 극도로 치닫기 위해서 하루 종일 오르가즘만 느끼는 뭐 액체 상태로 가잖아요. 약간 그 부분에서 이런 약간 정신적인 쾌락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 육체적인 미를
처음에는 쫓다가 마지막에는 정신적인 쾌락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에서 물론 양쪽 다 극단은 안 좋겠지만 그 중간 사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 중간에 뭐 적정선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았고 일단 구성도 굉장히 참신했고 진짜 그렇죠. 그렇게 상상력을 자극해가지고 이 소설을 읽고서도 이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좀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다, 재밌었다 라고 느꼈고 그래서 1위로 뽑았습니다. 진짜 이 소설이 특히나 이과가 좋아할 만한 소설. 약간 SF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영화도 그런 거 좋아해요 저는. 네. 맞아요, 재밌어요 이거. 네, 그랬습니다. 한사님은 어떻게 1위 어떤 작품을 뽑으셨나요? 궁금하다. 저도 김희한 작가님.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와 대박. 자연스럽게 또 이어가네요. 사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성형외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취재해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네. 거기서 느껴졌던 어떤 공포감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삐뚤어진 의사들의 윤리의식 거기에 더불어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 신체의 어떤 소중함, 자연스러움을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로 나의 삶이 나아질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들은 내가 얼굴 잘 고쳐서 시집만 잘 가면 되지 그리고 남자들은 내가 이걸 고쳐서 뭔가 막 키를 크게 하는 수술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지고 싶어 압도하고 싶어 이제 이런 욕구들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져가는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어요. 저는 이미 그러니까 그걸 취재하던 5년 전 정도에. 네. 근데 여기서 그걸 너무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극단적으로 묘사를 하죠.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수술까지도 나중에 사람들이 할 것이다. 네. 이게 근데 말이 안 되지가 않아요. 지금도 새로운 수술법 하나하나가 개발되면서 이것이 윤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세계 의사협회도 있고 뭐 각국 정부도 있을 거고 각국 네. 정부도 있고 보건 당국에서 네. 매번 이런 그 논의를 해요. 하죠. 네.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수술 방식들이 아마 몇 년에 하나씩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수술법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상 속에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런 각종 수술 방식들이 실제로 시도된 적이 있었던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실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저희가 뭐 3위, 2위, 1위 탑 3를 다 알아봤는데요. 네, 뭐 어떻게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우리 궁금하니까 네네. 번외 작품들 4위부터 7위 잠깐 간략하게 코멘트 한번 해볼까요? 네. 굳이 뭐 순위를 매기진 않아도 되고요. 네네. 그냥 하나씩 한번 이제 김혜란 작가님 물속 골리앗 다들 이건 대상 받았잖아요, 솔직히. 네. 평론가들이 뽑은 대상인데 우리는 3위 안에 물속 골리앗이 하나도 없어요, 김혜란 작가님, 그죠? 네. 그러면 이 작품이 어디가 좋았고 혹은 어디가 안 좋았는지 좀 이 작품부터 한번.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김혜란 작가님이 공동 3위 아니었나요? 그런가? 3위 안에 있잖아요. 3위 안에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저만 있고 두 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요. 왜 우리는 이걸 잘 안 뽑았나? 저도 그 부분은 진짜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단적으로 평론가들과 우리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차이죠. 왜 그럴까요? 되게 이 소설은 완전한 소설이에요. 완전하다고요? 이 자체로? 네. 서사적으로? 왜냐하면 단편 소설에서 지향할 만한 점이 어떤 인간이 어떤 종류의 시련을 극복하면서 얻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열망, 그 다음에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소설에서건 추구하는 지향점일 거예요. 네. 그리고 단편 소설에서 유독 어떤 인물이 이 소설 속에서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잘 표현하는 걸 심리 묘사라든가 중요하게 보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랑 맞물려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문장력.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은 문장력. 이제 수상을 할 수 있는 작품에 가까워지는 건데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해요. 네. 네. 김연아 작가님이 노리진 않았을 텐데 네. 쓰다 보니 예. 아니죠. 아니 노렸죠. 노렸죠. 출품작인데. 네. 아니 자기가 출품한 건 아니고 그의 그 해에 있는 작품 중에 이제 평론가들이 뽑은 거예요. 네. 발표된 작품 중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잘 쓰여진 소설이다. 상 받으려면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니까 그 무엇 하나 설정이 과한 게 없고 그렇죠. 물론 과하지 않다.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이게 한 2, 30년 전 얘기 같은데 이제 지금 읽으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이제 한 12, 3년 전 감성으로는 이게 또 어느 정도 그때 말씀하셨던 용산 참사도 이런 지 몇 년 안 됐었고 네, 2011년 네. 어쩌면 그때 이것만큼 완벽한 작품은 없지 않았을까. 약간 시의성도 있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상이구나. 근데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3위 안에 넣지 못한 이유는 네. 궁금하네 진짜. 네. 그런 면에서 완전함을 추구할수록 독자한테 줄 수 있는 임팩트는 떨어진다고 봐요. 네. 저 같은 어떤 대중적인 독자한테 줄 수 있는 임팩트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거의 그 부분에서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게 이 작품을 읽었을 때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그냥 만약에 이 지금 이런 방송을 준비하면서 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되게 킬링타임용 소설 느낌에서 그냥 읽고 끝 그 자리에서 끝났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그냥 끝. 다른 걸 읽어볼까? 그냥 그런 소설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뭐 여운이 길게 가지도 않고 와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그냥 다 읽었네 끝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이제 저는 밑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6위. 재밌네요. 혹시 김유진 작가님 여름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완전 저는 네. 서사가 없는 거의 없는 그냥 풍경을 묘사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나름 신선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계속 뭔가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막 남자는 시멘트 하고 있고 막 그게 좀 저는 그 김유진 작가님이 애매했던 그 소설을 쓰시면서 공모전용으로 썼을까. 사실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상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작품이랑 좀 거리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도 없고요. 그럼요.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에서 짜증으로 끝나는 소설이에요. 근데 그럼 이 소설의 그런 문장력을 보자면 그 부분은 확실히 뛰어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참 이 주인공이 처한 그 환경이 또 많이 공감되는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 저는 이 여름이란 작품을 4위로 뽑았었는데 약간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 다름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 다르지만 함께 한다는 것 다른데 함께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사회를 구성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그 법적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또 함께 살기도 하고 그렇게 다르지만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4위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우리가 또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김성중 작가님의 허공의 아이들. 요건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여름보다 한 단계 밑에 물속 골렵보다 한 단계 위에입니다. 왜요? 즉 좀 5위. 네. 코멘트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냥 굉장히 재밌는 넷플릭스 재난 드라마를 본 느낌이었어요. 재난 드라마. 네. 아니 뭐 막 천공의 성 라퓨타 막 이런 것도 있고 예. 아니면 뭐 벼랑의 뽀뇨 막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100라든가 아니면 그런 또 뭐 컨테이전? 컨테이전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한데 그럼 뭔가 재난 드라마, 재난 영화 이런 걸 한 편 딱 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들었던 물속 골리앗보다 한 단계 위였어요. 네. 저는 그 소설 자체의 느낌은 좋았는데 느낌은 좋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설정. 네. 맞아. 네, 뭐 약간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 라오 그 느낌 좀 많이 들었어요. 게임도 비슷한 느낌. 게 있고 그리고 미스트라는 영화 그건 뭐 괴물이 등장하지만 괴물이 없다면 그런 느낌? 여러 가지로 어디서 많이 보셨죠? 독창적인 느낌은 덜한 거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이제 더 다른 뭐 작품 뭐 얘기하실 게 있나요? 두 분이 2위로 뽑으셨던 김사가 작가님, 저는 맨 마지막입니다. 왜죠? 최하위. 코멘트 듣고 싶네요. 어떻게 제가 이거는 써왔습니다. 좋아요. 미안하지만 팟캐스트 유튜브 아니었으면은 첫 장을 넘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시 읽을 생각도 없고 추천도 안 할 거고 김사가 작가님의 다른 작품도 볼 생각이 아직은 없다. 와. 이겁니다. 이게 진짜 악평인데. 그냥 내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 안 맞았어요. 취향이 아니다. 네. 진짜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추천을 할 때도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추천하지도 못하겠고. 추천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영화 조커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조커. 남들이 막 많이 보고 그걸 안 보면은 대화에 낄 수가 없어서 보긴 봤는데 뭐였지? 어쨌든 미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폭력성으로 드러내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조명한다는 게 너무 좀 안 맞았어요. 그 사람이 빌런으로 악역으로 나오면 볼 수 있을 고 그렇게 나왔던 영화들을 봤었는데 배트맨 시리즈 뭐 다크나이트라든가 그걸 또 봤었고 했는데 뭐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든가 그런 데서도 봤는데 조커 딱 그 하나의 영화 호아킨 피닉스 좀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 소설 얘기를 하면서 조커랑 상당히 맥락상 비슷한 비슷하죠. 측면이 있는 소설인데 맞아요. 조커 얘기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 근데 오히려 조커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과정 서사를 보여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된다 이 느낌인데 이 김사가 작가의 작품은 회의를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갔다가 찔러 죽이고 집에 가서도 찔러 죽이고 누나는 밥 먹고 있고 찔러 죽이고 끝났어요. 맞아요. 그런 거죠. 뭐 단편이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죠. 그 서사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더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커보다도. 일단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이제 네. 요거 전체 이제 전반적인 평 이제 2회를 처음 우리가 7편 처음 읽어보셨잖아요. 어떠셨는지 한번 지금까지 7작품을 계속 평가해서 또 평을 하기 좀 그러네요. 통틀어 이게 지금까지 하나하나만 봤는데 네. 7개 그냥 통틀어 지금 읽는 과정 자체가 한삼님은 뭐 요거 이제 단편 모음집을 보셨는데 일단 저부터 얘기해 보면 네. 전 좋았어요. 이제 1회부터 봤는데 단편이 짤막짤막해서 호흡이 짧으니까 장편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개씩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시대에 가장 소설을 잘 쓴다는 사람들의 작품을 본 거잖아요, 나름. 그게 뭐 어떻든 평론가들이 평가했지만 그래서 정말 잘 쓴 작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 자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전 그게 좋았었어요. 한사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이 소설보다도 그 심사평을 볼 때 네. 물속 골리앗이라는 소설이 심사위원 전원의 추천으로 됐다. 근데 이제 극찬을 하죠. 네, 그러니까 나의 관점과 평론가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물론 제가 이게 대중적인 소설은 아니죠. 그렇죠. 네, 저는 지극히 대중적인 관점에서 대중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재미있는 소설만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작가들 평론가들과 나의 시각이 이 정도 괴리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번 유튜브에 참여해가지고 처음으로 참여한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괴리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소설을 써서 등단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 괴리를 채워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물속 골리앗처럼 써야죠. 평론가들은 좋아하는 소설. 네. 씁쓸합니다. 네. 레노님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책이라는 것, 소설이라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경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 뭐라 해야 되죠? 값진 경험, 좋은 추억이었다. 이렇게 너무 상투적인 말이지만 그렇게 표현할
왜 사람들이 그 상투적인 말을 많이 쓰는지. 이거 마치 함께해서 즐거웠다. 다시는 못 즐겁다. 이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도 있고 사실 진짜 이 김사가 작가님의 소설 같은 거는 진짜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말도 해주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쵸.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은 네, 아예 이런 류의 문장 이런 류의 작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추억, 값진 경험이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코멘트 해주시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회차를 통해서 제2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까지 했는데요. 다음 회차에는 더 재밌는 소설로 저희가 찾아뵐 테니까요. 이번 화도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